자, 이 그림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는 야구공이고 하나는 전자예요. 그죠? 야구공, 전자. 둘 다 입자죠.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야구공이 파동인가요? 우리가 아는 파동은 물결 파, 빛도 파동이죠. 이런 에너지적인 측면을 가진 게 파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야구공도 에너지니? 그러면 뭐랄까요? 야구공이? 아니 그러게 아니라 나 에너지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전자한테 너 에너지니? 그러면 전자가 아니 나 입자야, 너 입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진행을 할 때 당연히 파동성을 관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파동성은 우리가 그냥 왜 파동이죠? 우리가 의심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파동성을 가진다는 걸 증명한 실험들이 나타납니다. 이 실험 먼저 좀 소개해 줄게요. 자, 이 실험인데 파동의 특징은 뭐냐? 빛을 상상해봐. 빛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꺾입니다. 꺾여서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 퍼진다 그럴까? 이렇게 퍼지잖아. 이걸 회절한다. 회절. 굴절, 회절 중에서 잘 들어. 회절만 파동의 특징이야. 회절만. 굴절은 입자도 굴절을 해요. 우리 느낌에 왜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꺾이잖아. 굴절하죠. 그럼 빛이 꺾이니까 굴절도 파동의 특성이 아닐까? 하지만 입자도 꺾입니다. 자, 굴절의 원리를 좀 먼저 설명하면 굴절이란 빛이 공기 중을 가다가 렌즈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느려지니까 꺾입니다. 즉, 굴절은 속력의 차이가 발생되면 굴절하는 겁니다. 근데 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스팔트를 왕 가다가 갑자기 비포장도로를 탁 만나. 어떻게 되는지 알고? 또는 잔디밭 같은 굉장히 마찰이 큰 걸 만나. 꺾입니다. 자동으로. 굴절. 자동차는 파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굴절. 우리 굴절을 배울 때 우리 책에 나와 있을걸? 굴절 배울 때 자동차 꺾이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찾아줄게. 그 그림. 벌써 본 거잖아. 봤어요. 그치? 우리 책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여기 벌써 229쪽에 파동이 굴절하는 까닭에서 얘 자체를 자동차로 두고 있어요. 자동차로. 파동이 굴절하는 까닭의 얘를 자동차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자동차가 파동이야?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꺾인다는 것은 입자도 굴절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러면 굴절은 입자랑 파동랑 둘 다 맞아요. 그죠? 굴절은 파동만의 성질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알려주십시오. 시험 문제에 나왔고 그런 것들을 틀린 아이들이 쌤한테 정보를 줬기 때문에 쌤도 풀어봤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야. 처음부터 인식이 잘 박혀 있어야 헷갈리지 않는데 그런가? 파동만 하는 건 이러면 안 되지. 딱 기준을 잡았는데 자동차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동차 같은 얘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안 그래? 아니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굴절이란 현상은 파동과 입자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파동만의 유일한 특징은 뭐다? 회절. 회절은 입자가 할 수 없어요. 입자가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나요? 부딪히죠. 부딪힙니다. 회절을 못하게 돼요. 입자는 절대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입자는 안 됩니다. 회절할 수 없어요. 원래는 회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절한다는 것은 파동성의 증거다라는 거.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 굴절한다는 것은 파동성의 증거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굴절한다는 것은 파동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입자도 굴절을 하니까. 근데 회절한다는 것은 파동성의 증거이다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입자는 절대 파동이 아니야 라고 전제를 깔고 실험을 했는데 자,
전자는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였죠. 입자를 쐈단 말이야. 입자를 90도 각도로 쏴요. 니켈에다가. 당연히 입자가 90도 각도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튕길 거 아니야. 이렇게 튕겨야 정상이죠. 그죠? 이렇게 튕겨야 돼. 여기서 말하는 각도로 따진다면 몇 도? 0도죠. 0도로 이렇게 탕 튀어올라야 돼. 0도로 튀어올라야 돼. 그런데 신기하게 전자를 쏘면 이상하게 50도 각도로 튕겨. 이게 뭔 일이야? 입자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왜 그러지? 혹시까지. 혹시. 그래서 하나의 실험을 더 볼게요. 이 실험은 데이비슨과 거머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실험은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톰슨이 자기가 발견한 전자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빛 실험과 비교를 해요. 왼쪽 사진은 X선 회절 사진입니다. X선을 장애물에 쏘면은 장애물을 회절을 통과해갖고 나온 간섭 무늬가 이러한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빛이니까 X선도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니까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전자선을 장애물에 막 쏘면 어떻게 됐어? 저런 무늬가 똑같이 나오면 안 되겠지 원래는. 근데 비슷하게 나와. 비슷하게 나오죠. 매우 비슷하게 나오고 파동을 쐈던 결과 매우 비슷하게 나온 걸 통해서 혹시 전자도 설마 혹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밝혀진 사실은 전자라고 하는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는 경우에 따라 파동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도 이중성을 가진다고 배웠잖아. 파동임에도 불구하고 광전효과와 같은 입자성을 나타내기도 해. 또는으로 구분됐었죠. 이게 나타나거나 또는 이거라면 마찬가지로 입자도 어떨 땐 입자성만 나타나지만 어떨 땐 파동성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전자를 이용했을까? 아까 말했지만 질량이 매우 작은 가장 작은 입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공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공 잘 안 나타납니다. 거의 안 나타나지. 야구공 가지고 이 실험을 하면 이 말도 안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이 매우 작은 것들만 파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전자만 가능하느냐? 일단 어디까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냐면 전자 말고 조금 큰 거. 원자까지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자까지. 분자한데요? 분자량에 따라 매우 다르잖아. 매우 작은 분자량이 매우 작은 분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1원자 분자 같은 것도 분자니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화학과 연결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 실험이 의미하는 게 뭐다? 입자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구나에 대한 증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1번 넘어갈게요.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건데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그래갖고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림 다시 보면은 자, 질량이 매우 큰 녀석은 파동성을 나타내기가 어렵지만 질량이 매우 작은 녀석은 파동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파동성이 있다는 건 이렇게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가 매우 길다는 얘기죠. 즉 람다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파동성이 있다는 건 람다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얘도 람다가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떨림이 있기 때문에 람다가 너무 작아서 관측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람다가 없다는 거네. 파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람다가 나타나려면 일단 질량은 어때야 돼? 매우 작아야지만 가능하죠? 매우 작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매우 작아야 가능해.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거는 약간 좋아요.
굉장히 빠르게 훅 지나가는 입자가 있다면 또 파동성 관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면서 이게 떨림이 있을 때 오히려 파동성 관측이 좀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력하고도 관계합니다. 속력이 느려야지만 파동성이 잘 나타난다는 뜻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든 공식이 드브로이 파장인데 람다는 그래서 뭐에 반비례한다? M하고 V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광속이니까 위에다가 물질이니까 상수가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상수가 필요한데 플랑크 상수 H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자, 이제 MV가 도대체 뭐냐면 우리 물리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운동량과 같은 것이 운동량. MV를 운동량이라고 해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어떤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했는데 MV가 운동량입니다. 정리하면 람다는 같은 문제 1번으로 쓸 수 있고 2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하다?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브로이 파장 여기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람다는 MV분의 H다라고 쓰고 있죠. 상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렇게 공식이 완성이 된 거구나. 질량이 작을수록 파동성이 잘 나타나는구나. 속력이 좀 느릴수록 파동성이 잘 나타나는구나를 이제 공식으로 의미해 준다는 거죠.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그죠? 운동에너지. 파동이 움직인다는 건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운동에너지하고 파장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운동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2분의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2m분의 위에다 m을 더 곱하면은 m제곱 v제곱이니까 mv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MV가 뭐라고요? MV가 운동량이었고요. 그죠? MV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공식을 변형해요. MV가 뭐라고요? 람다분의 H로 떨어져요. 맞죠? MV가 람다분의 H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 MV 대신에 람다분의 H를 집어넣어서 공식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2m분의 1 곱하기 람다분의 H에 뭐가 된다?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뭐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더니 요단 공식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 유도하는 거 아주 굉장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당연하지. 그럼 봐봐. 운동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는 뭐야?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운동에너지는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질량에는 그냥 반비례하죠. 하지만 파장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랑크 상수의 제곱에 비례하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운동에너지하고 파장을 연결을. 네? 그렇죠. 근데 이 공식을 딱 보면 운동에너지와 파장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죠. 그죠? 또 문제를 이걸 응용해서 또 어떻게 내냐면 이걸 질량으로 정리를 합니다. 질량. 요 질량하고 요거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수학적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들어가요? 질량은 2 곱하기 운동 에너지 분의 1 곱하기 람다 분의 h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물질의 질량을 비교해라 그러면 뭘 비교하는데 운동 에너지 값을 일단 거기다 집어넣어서 질량을 비교하고 그 두 녀석의 람다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항상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처음 보고 낯설어 보이지만 문제 풀다 보면 또 이거 물어봐, 또 이거 물어봐, 또 질량이야. 오케이. 이렇게 물어봐. 그죠? 쌤이 지금 보여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이 공식을 적용해서 또 다른 공식들을 이렇게 파생시켜낸 거예요. 이게 물리의 특징이죠. 여러 가지 공식들을 합쳐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고 물리의 특징이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드브로이 파장을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나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다 배웠고 285쪽에 이제 그림 좀 봐봐. 이것도 하나의 실험인데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죠. 네, 둘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첫 번째 가라는 실험은 입자, 전자의 무슨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냐? 질량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은 바람개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바람개비 갖다 놓고 빛을 쪼이면 막 돌아가나요? 다시 말해서 햇빛이 막 쨍쨍한데 바람개비를 으아! 하면 막 돌아가요? 바람도 안 부는데? 빛은 그 작업을 할 수 없죠. 왜? 빛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건 질량을 가진 입자가 드드드드 때리니까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그림은 입자성을, 전자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두 번째 녀석은 이중 슬릿에다가 원래 빛을 쏘면 간섭 무늬가 짱짱짱짱 나타나죠. 그래서 빛은 파동인 거 알았어요. 이 경우에는 전자를 쏘면요. 이중 슬릿이니까 예상값은 여기가 구멍이니까 여기에 잔뜩 부딪히고 여기에 잔뜩 부딪혀서 슬릿에 무늬가 딱 두 군데 나타나요. 정상. 근데 실험 결과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군데 나타나고 있죠. 뭔 일이야? 얘도 회절했다. 전자가 가다가 회절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파동성을 나타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뭘 의미한다? 전자의 파동성을 증거하는 실험입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입자성만, 어떤 경우에는 파동성만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질은 이중성을 가진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물질도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물질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중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뭐? 굉장히 질량이 작은 녀석들만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잘 관찰되는 건 가장 질량이 작은 그 녀석이에요. 전자. 그럼 전자도 회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굴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굴절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물체를 확대해 보는 원리가 뭐냐면,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원리가 뭐냐면, 쌤이 있어요. 키가 180이에요. 근데 이렇게 렌즈로 보면 더 커 보이는 거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 쌤의 머리를 맞은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꺾이죠. 다리를 맞은 빛도 렌즈를 통하면서 꺾이죠. 그리고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눈은 뇌에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 뇌는 어떻게 시스템화되어 있냐면 빛은 직진한다 라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머리를 맞은 빛이 요 각도로 들어오니까 빛은 직진한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머리가 있겠네. 머리 여기 있네. 다리를 맞은 빛이 요 각도로 들어오죠. 따라가면 다리가 있겠네. 그래서 사람이 확대되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질 또는 파동이 굴절된다라는 것 자체가 물체를 확대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거죠. 물체를 확대해보고 크게 하는데 굴절이 이용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빛만 굴절되는 줄 알았는데 모두 굴절된다. 전자도 굴절되네. 그러면 이 전자를 이용해서도 현미경을, 렌즈를 만들 수도 있겠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전자현미경입니다. 한 장 넘겨봐. 전자현미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86쪽. 전자현미경 얘기만 들어봤죠. 전자현미경. 원자를 관찰할 수 있대. 분자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대. 어마무시하대. 막 이런 거. 엄청 성능이 좋대.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발견이, 개발이 바로 물질의 이중성 때문에 가능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물질의 이중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전자현미경 따위는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질 이중성을 발견해서 전자현미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 우리 화학 배울 때 분자의 구조 막 엄청 잘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전자현미경을 본 거야. 실제 생겼다는 거. 입체 구조인 게 다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제는 너무 굉장히 작은 어떤 입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었다. 뭐 때문에? 누구 덕분에? 물질의 이중성 덕분에. 그럼 어쨌든 전자도 어디선가 굴절을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다시 어떤 넘겨봐요. 285쪽 맨 밑에 바로 자기 렌즈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렌즈. 전자를 빵 쏜 다음에 자기 렌즈를 통과시키면, 즉 전자석 코일로 만든 자기 렌즈를 통과시키면 이 전자를 뭐 할 수 있다? 굴절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자를 굴절시키기 위한 장치를 개발해냈고 이 장치를 이용해서 물체를 확대하는 게 가능해졌다. 엄청난 고배율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래서 배율이 몇 배냐 체크해봐. 최대 수백만 배. 광학현미경의 최대 배율은 수천 배입니다. 광학현미경, 즉 빛을 이용한 현미경은 수천 배 정도까지 확대가 돼요. 하지만 수백만 배로 확대할 수 있는 게 전자현미경의 특징이라는 거죠. 와우, 그냥 놀라운 따름이야. 자, 그게 근데 이것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에서 어디 활용되나 봐봐. 빛으로는 볼 수, 즉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광학현미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미경으로는 세균까지는 관찰돼요. 세균. 단세포생물 움직임 관찰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관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전자현미경으로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 우리 코로나 때 바이러스 막 그림 사진 몇 개 나와가지고 생겼어요 막 이러잖아. 그게 전자현미경이 본 그림이다. 광학현미경 기술밖에 인류가 없었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속의 원자 배치 상태, 그지?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어떻게 전자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 이제 알려줄게. 일단 확대가 가능하다는 건 이해가 되죠. 확대 가능하다는 이해가 되고요. 전자선을 어디론가 싸서 물체에 맞으면 튕겨 나올 거 아니야? 튕겨 나온 게 물질의 어떤 구조에 맞춰서 팅팅팅팅 튕겨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다시 모아서 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스크린화 시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그 전자가 부딪힌 곳을 형상화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장에 보면은 이런 사진들. 이게 아메바거든요. 아메바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야? 이 아메바의 내부 구조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뒤에 그림 보면서 자세히 또 설명해 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전자현미경을 그러면 뭐가 좋냐라고 말했을 때 방금 말했듯이 배율이 엄청 큰 것도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도 있는데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배율이 수백만 배로 엄청 높다는 장점이 두 번째는 분해능이라는 분해능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분해능이 뭐냐가 또 시험이에요. 분해능. 잘 봐. 우리 눈의 분해능을 소개할게요. 우리 눈의 분해능은 요 점과 요 점이 현재 한 5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쌤이 점 몇 개 찍었나요? 2개. 대단한데? 여러분들은 두 점으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최소 몇 cm까지는? 5cm까지는 가능합니다. 좀 줄여볼게요. 이 점과 이 점은 한 1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개로 보이나요? 대단한데? 여러분들 분해능은 1cm까지도 가능한 분해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가 작을수록 분해능은 좋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은데 난 두 점으로 구분이 가능해. 분해능이 좋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눈은 한계가 있겠죠. 이거 점 몇 개예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이렇게. 언니가 분해능이 더 좋네요. 이런 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결과만 본다면 은유리의 분해능은 1cm인 거예요. 1cm까지는 분해 가능하지만 그 이하로는 두 점이 두 점으로 안 보여. 하나로 겹쳐 보여. 하지만 도현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mm라고 친다면 1mm까지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분해능이 1mm인 거지. 훨씬 좋은 거야. 제가 어디서 봤어요.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다라고 하시고, 분해능의 정의가 뭐다? 두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분해능이 피부 감각점의 두 개로 인식하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분해능이 0.1 나노미터 정도라고 해요. 0.1 나노미터. 분해능이 전자현미경은 0.1 나노미터 정도가 분해능입니다. 전자현미경 분해능. 나노라는 단어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말합니다. 10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불러요. 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미경을 좀 소개를 해줄게요. 넘겨봅시다. 현미경은 일단 여기다 써보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 광학 현미경이라는 게 있고요. 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죠. 현미경을 영어로 마이크로스코프 M이라고 해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M이야. 근데 광학은 라이트를 이용하는 거고 전자는 일렉트릭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LM이라고 표현해요. LM. 전자현미경은 EM이 되겠죠? EM. 전자현미경 EM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한 종류입니다. LM이라는 광학현미경 한 종류가 있는 거고, 근데 전자현미경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되는데, 첫 번째 EM은 셈입니다. 셈 말고 셈이에요. 두 번째 EM은 템입니다. 템. 일단 찍어보자. 셈이 좋아, 템이 좋아? 아니야. 템을 좋아해야 돼요. 게임할 때 아이템이 많을수록 좋죠. 템을 좋아해야 돼요. 좋다라는 뜻은 훨씬 분해능이 좋아. 템빨이야. 암기법이야. 템빨. 분해능이 좋은 템빨이야. 템빨. 훨씬 가장 분해능이 좋은 게 누군지 찾아라.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야? 템빨. T가 뭐냐, S가 뭐냐에 대한 영어 단어를 좀 알면 좋겠죠? T는 트랜스미션. 오케이? 몰라서 못 쓰는 것 같아? 아니야. 트랜스미션. 통과하다, 투과하다 라는 뜻입니다. 통과하다, 투과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질, 어떤 내가 관찰하고 싶은 물질을 갖다 놓고 여기를 통과시켜. 전자를 통과시켜서 그 물질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럼 쌤한테, 나한테 전자현미경 전자를 쏘면 내 내부 구조가 보일까? 안 보여요. 왜 안 보냐면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내 내부를 통과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쌤을 얼려서 얇게 잘라.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자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마이크로톰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단위로 자르는 기계가 있거든요. 너무 잔인하죠? 그치? 중요한 건 이렇게 자른 단면을 갖다 놓고 자른 한쪽 갖다 놓고 템을 쏘는 거야. 그러면 관찰이 되겠죠. 중요한 건 그럼 템을 이용해서 물체를 관찰한다는 건 그 물체는 이미 살아있는 물체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광학현미경은 살아있는 것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막 움직이는 거 막 관찰이 가능해. 막 무슨 정자가 꼬리를 막 흔들고 있어. 아메바가 꼬리를 막 흔들고 있어. 이거 뭐로 관찰하는 게 굉장히 비율이 크니까 이 의미 아닐까요? 아니죠. 살아있는 게 관찰된다는 것은 무조건 LM이에요. 그죠? 무조건 LM이에요. 그죠? 죽은 것도 관찰할 수 있으세요? 어떤? LM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건 너무 당연하지. 죽은 것 당연히 관찰이 가능하지.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그럼 쌤은 뭐냐? S가 뭐냐면 스캔. 스캔한다는 게 겉을 이렇게 쫙 스캔한다고 표현하잖아. 스캔한다. 그래서 겉모습을 관찰해내는 거야. 속을 보는 게. 속을 보는 건 템, 겉모습을 보는 건 쌤이 되는 거야. 근데 겉모습, 아까 말했지만 쌤의 겉모습을 정말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전자를 쏴. 나를 관찰할 수 있을까? 안 돼. 전자가 이렇게 박히는 것도 있고, 두둑 박히기도 하고, 그죠? 내 맘대로 막 튕기기도 하고 해서 도저히 관찰해. 형상을 알아볼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쌤을 갖다 놓고 금속 물질로 코팅. 사라지고, 죽죠. 죽거나. 금속 물질로 쫙 코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선을 쏩니다. 그럼 따다닥 튕길 거 아니야? 튕기는 걸 이제 모니터링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스캐닝한다. 겉모습을 본다는 뜻이고, 캠은 내부 구조를 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냐? 봐봐. 생겨먹은 모습 보여줄게요. 저 쌤 얼마 전에 써봤어요. 쌤을 얼마 전에 써봤어요. 날 써봤, 써봤다고 이 쌤을? 난 날 썼다는 줄 알고. 쌤을 써봤대. 대단, 어디 가서? 몰라요. 몰라? 영종도 가서요. 영종도? 영종도? 학교에서 어디, 체험학습 같은 거. 약간 그 모집해갖고 선착순. 잘했네. 영종도면 무슨 과학고 이런 데 아니야? 과학고. 과학고지? 과학고 간 거지? 과학고에 쌤이 있습니다. 와, 여러 쌤들도 있고 쌤도 있어요. 짱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광학현미경 먼저 볼게요. 광학현미경. 네. 왜? 무시하지 마. 광학현미경인데 얘는 이제 여기다가 시료를 놔. 시료가 이제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고 아래에서 빛을 쏴가지고 이 시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렌즈 보여요. 렌즈. 저반 렌즈 그리고 여기 대물 렌즈 보이죠? 렌즈를 통해서 빛이 모이기 때문에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알면 됩니다. 빛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스템템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한꺼번에 해볼게요. 자, 먼저 쌤은요. 쌤은 시료가 여기 있죠. 금속으로 코팅한 시료 여기다 갖다 놓고 전자선을 쏘는데 여기 자기 렌즈들 보이죠? 자기 렌즈. 그래서 회절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이용해서 확대를 한다고 보면 돼요. 일단 그래서 튕겨서 여기 맞으면 확대된 것이 화면에 나타나게끔 설계해 놓은 겁니다. 템은 얼려서 잘게 자른다 그랬죠?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얇게 놔두는 거예요. 시료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전자선을 쏴서 통과시킨 게 여기 이제 렌즈들을 통과해가지고 확대가 되면 여기서 튕긴 게 이제 여기서 여기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구조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누가 제일 분해능이 좋냐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쌤은 뭘 관찰하는 외부를 관찰하는 거고 템은 내부 구조 관찰하는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렌즈가 전자선을 이제 굴절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기억하면 다 된 것 같아요. 됐죠? 여기 2차원 단면. 이게 얇게 자른 거니까 2차원이잖아? 2차원 단면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3차원이죠.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거니까 3차원 구조를 할 수 있고 2차원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광학현미경이에요. 움직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으니까 3차원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3차원. 우리 광학현미 3차원이에요. 음영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 광학이 가장 싸죠. 싸지. 당연히 싸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또 문제인데, 봐봐. 여기서 광원 1과 광원 2에서 하나의 슬릿을 통과시켜서 빛을 쏴요. 빛은 파동이죠. 파동이니까 당연히 회절하죠. 회절하면은 이게 서로 뭉개져요. 뭉개진다는 게 회절과 회절을 통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간섭 현상이란다는 거야. 간섭이 일어나서 두 개가 이렇게 막 뭉쳐져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어이씨, 이게 두 개야? 하나죠? 원래대로라면 얘는 얘대로 여기 꽂혀야 되고 얘는 여기대로 여기 꽂혀야 되니까 두 개로 관찰돼야 정상이잖아. 근데 중간에 회절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뭉개져 보이긴. 근데 좋은 또 다른 어떤 빛은 이렇게 두 개로 관찰되기도 해요.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뭘까? 둘 다 빛이야, 현재는 빛이야. 어떤 빛을 쏘면은 회절이 많이 되고 이거죠. 어떤 빛을 쏘면 회절이 많이 안 돼요. 회절이 많이 안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빛도 회절이 잘 되는 빛이 있고 회절이 잘 되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배웠어요. 회절이 잘 되면 뭐가 좋아? 멀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도 제주도까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절이 잘 되는 빛은 파장이 엄청 긴 녀석들이 회절을 잘해요. 회절을 안 한다는 건, 이거 회절 안 하는 거야. 회절을 안 한다는 건 파장이 엄청 짧은 빛.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얘가 붉은색 빛은 붉은색의 빛이라면 얘는 푸른색 계통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파장이 엄청 짧은 녀석이면 파장이 엄청 긴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파장이 누가 제일 기냐가 문제입니다. 누가 제일 길어? 가가 제일 길겠죠. 분해능은 누가 좋은 거야? 가가 좋은 거죠. 두 점으로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분해능이 좋은 빛은 당연히 푸른 빛입니다. 가가 분해능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분해능을 물어보는 건지 파장을 물어보는 건지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회절하는 건 마감하는 거예요? 얘도 회절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겹쳐지는 게 있긴 있잖아요.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회절은 덜 했다로 하는 게 좋아. 왜냐면 빛은 빛이니까 회절을 아예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회절을 진짜 많이 안 하는 게 뭐야? 엄마. 전자. 네. 전자가 회절을 원래 안 하잖아. 근데 파동성을 나타낼 때 회절을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빛하고 비교한다면 난 회절 원래 안 하는데 겨우 해주는 거야 라는 정도잖아요. 당연히 분해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절을 많이 안 할수록 분해능이 좋은 거니까. 맞죠?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왜 좋은지. 여기까지가 전체 물리 내용 전체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그 네이버 알람이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에요? 나야? 나야? 네. 저 위에? 네. 왜 그러지? 뭐가 안 나오지? 물리원. 물질의 중성은 한 번에